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부터 온해작물학, 재배온해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온해작물학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된 이동현입니다. 일단 이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목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데, 일단 우리 교재는 현재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편집을 해놨어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약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온해작물학이 온학 작물의 개수도 많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온해작물학의 시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작물의 분류라든가 그리고 작물의 재배 환경, 그리고 어떤 작물의 종자와 육묘, 즉 어떤 종자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작물을 키우는지, 여기에는 추나철이라든가 버널리제이션이라든가 하는 종자의 종자의 개화, 어떤 기술 같은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시설 면에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는데 어차피 이 온해작물학 전체 부분을 같이 공부하기는 힘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개요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재배가 어떤 뜻이고 또 농업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농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한 어떤 목적물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을 농업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농업은 식물이나 가축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 섬유, 원료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작물 재배와 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랬는데, 현재 온해작물학의 시험 범위는 작물 재배에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 부분은 아마 향후 지금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 사양학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시험 과목으로 추가가 되고, 현재까지는 작물 재배학만 현재 손해평가 1차 시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섬유나 원료 등을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산업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재배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재배라는 것은 인간이 경지, 즉 토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행위들. 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합니까?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것. 그래서 재배란 인간이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배 요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재배라는 것은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 자, 작물 생산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 자,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을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르지 않으면 그걸 재배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단순한 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기르고 의도적으로 기름으로써 비로소 작물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작자는 지을작, 만들 작자를 써서 인간이 만드는 그런 식물이다 하는 뜻도 있겠죠. 자, 재배는 반드시 토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작물에 필요한 양분 공급을 위해서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 수분이 있어야 되고, 또 광도 있어야 되고, 작물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지 작물이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작물의 재배 요소 중에서 환경관리 행위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물에서 가장 필요한 토양이나 수분, 양분, 광, 그리고 온도 등이 작물 재배에 필요한 환경관리 요소이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수량이나 작물의 품질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육 조절을 해야지 재배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물 생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이나 식용이나 약용으로, 물론 얘는 다음 차트에서 작물 재배의 분류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인간이 어떠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재배 목적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건 작물이 된다. 그래서 다음 중 작물의 재배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는 지문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작물의 재배 요소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토양, 수분, 그리고 양분, 온도 등 환경관리 행위가 추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수량이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육 조절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재배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재배 요소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재배 과정은 제일 먼저 파종이나 정식을 해야 되겠죠. 이때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 정식은 모종을 심는 거. 그래서 재배 과정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씨 뿌리기와 모종 심기가 되겠고, 그리고 정지 작업, 토양 준비라고 있는데, 정지는 땅을 고르는 작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토지에다가는 파종이나 정식을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어떤 만족할 만한 어떤 수확물을 얻기 힘들고, 반드시 토양을 그 작물의 재배에 알맞게 정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료를 시비한다든가 양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관수 및 배수 관리, 관수는 물을 주는 것, 배수는 토양이 너무 가습했을 때 물을 빼주는 그러한 관리들, 그리고 병해충 및 잡초를 관리해줘야 되고, 환경관리, 아까 재배 요소에도 설명드렸지만 온도나 광선이나 습도 등을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확 및 저장 행위. 일단 수확도 중요하지만 저장도 중요하겠죠. 농산물은 굉장히 저장성이 좋지 못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잘못했을 때 애써 기른 작물들이 망가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재배 과정보다는 더 중요한 건 재배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자주 묻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재배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배의 특징은 아무래도 농작물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농작물은 유기생명체를 다루고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한다.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수학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단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그 토지에 양분도 많고 굉장히 비옥한 토지일지라도 그 땅에 계속 똑같은 작물을 심게 되면 그 필요한 양분들이 전부 수탈되어 가지고 점점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얘는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 연작장애와도 연관되는 이야기. 자, 그리고 농업은 분업화가 힘듭니다. 그리고 농업은 자본의 회전이 느리고 노동의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하다. 그래서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 거죠. 농번기는 농사일로 굉장히 바쁠 때, 농한기라는 것은 농사가 쉬게 되는 거. 그래서 노동의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하고 한 시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배 결과 얻어진 농산물이 변질되기 쉽고 저장성의 문제죠. 자, 가격 변동이 심하고 가격에 비해 중량이나 또는 부피가 큰 것이 많아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자, 생산의 규모가 분산적이기 때문에 소규모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역할이 큽니다. 자, 그래서 현지보다 시장의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중간상인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또 농작물은 소비면에서 볼 때 수요의 탄력성 또 공급의 탄력성도 적어요.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건 농작물을 갑자기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든가 많이 수요가 급등하게 늘어난다든가 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도 없고, 또 아무리 수요가 는다 손치더라도 공급이 그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없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도 적고 공급의 탄력성도 적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축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손해평가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참고로 축산이란 가축을 길러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을 얻는 게 축산이다 한다 하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일단 축산은 현재까지는 손해평가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작물은 뭘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인간의 재배 대상이 되는 게 작물이에요. 인간이 뭐 때문에 재배하느냐? 어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것들이 작물이다. 그래서 수많은 식물 중에서 인간이 경제적 목적이나 또는 이용성을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작물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작물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식용작물은 재배의 목적 부위가 특정한 부위, 종실이나 잎이나 과실 등 식물체의 특정 부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종실이라는 건 콩이나 팥이나 또 녹두나 하는 것들이 종실 안에 쌓여 있는, 즉 콩의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게 콩의 종실, 즉 사람이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잎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과실을 이용하는 것, 이와 같이 식물체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수확량이 높아야 하고, 이런
특정 부위의 수확량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작물들을 특정 부위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해서 기르기 때문에 기형식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연 상태에 그대로의 식물이 아니라 그 식물 중에서 우리가 종실이 필요하면 종실만 굉장히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종실 부분을 발달시키는 기술을 계량해서 종실을 많이 키우게 돼서 종실만 기형적으로 커진다든가 또는 잎만 기형적으로 커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작물은 대부분 일반적인 식물에서 계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기형식물을 의미한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기형식물은 야생식물에 비해서 생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즉 야생식물은 원래 그 상태에서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자랄 수 있겠지만 이 야생식물에서 특정 부위를 발달시켜서 개량한 기형식물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력이 야생식물에 비해서 약하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소멸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재배 행위를 통해서 작물을 길러야 된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작물이 안전하게 자라고 충분한 어떤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량 환경에 대처하고 동물이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아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작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작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 자, 이어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해서 원하는 어떤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재배 환경도 필요하고, 그리고 종자의 유전성. 이 종자가 굉장히 양질의 종자, 좋은 종자여야지 우리가 목적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의 수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건은 재배 환경, 유전, 재배 기술을 작물 수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이 좋고 유전적인 요인이 좋고 적정한 재배 기술이 투입됐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작물 수량의 3요소는 환경, 유전, 재배 기술이다. 이 부분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되는 부분, 작물 수량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3요소가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작물의 최대 수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이 면적은 생산량을 의미하는데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정삼각형이 되어야지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작물 수량의 3요소는 환경, 유전, 재배 기술이다. 자, 작물의 최대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3요소가 모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즉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택해서 적절한 재배 기술을 적용해야지 작물 수량을 최대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우리가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최대 채소율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자, 채소율의 법칙은 어떤 내용인지 참고로, 자, 작물의 성장은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제한된다.
무슨 이야기냐? 자, 재배 환경이 좋고 재배 기술이 좋지만 유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 될까? 이 모양이 아니고 삼각형 모양이 기형적인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부족한 유전성에 의해서 작물 전체의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게 채소유의 법칙. 필요 요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작물 수량이 결정된다는 이론. 그래서 모든 환경 요소가 충분하더라도 결핍된 요소가 있다면 이와 같이 환경, 기술, 유전성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생육의 한계가 결정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가축이란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작물은 어떤 방법으로 분류가 하고 있느냐, 이 작물의 분류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의 분류는 어떤 사람의 이용 목적이라든가 또는 식물학적 분류라든가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작물학적으로 보면 얘가 식용작물이냐 또는 특용작물이냐 또는 녹비작물이냐 또는 사료작물이냐, 뭐 전부 식용작물은 먹기 위한 것, 특용작물은 어떤 고수익을 위한 것, 뭐 녹비작물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한 것, 사료작물은 동물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작물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먼저 식용작물은 식량이나 도조 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식용작물은 곡숙류, 서류하고 구분되는데, 이 곡자는 쌀곡자고 숙자는 한자가 콩숙자죠. 그래서 쌀과 콩류를 곡숙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곡류, 두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화곡류는 벽과 식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알곡을 식용으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화곡류는 미곡, 맹류, 잡곡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 미곡은 벼를 말하는 거, 맹류는 보리, 밀, 귀리, 호밀 같은 그런 작물들, 그리고 잡곡은 벼와 맹류를 제외한 나머지 조, 피, 기장, 옥수수, 수수, 메밀, 이러한 작물들이 잡곡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어떻게 많이 언급되냐면 다음 중 식용작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 식용작물 중 화곡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화곡류, 두류, 얘들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식용작물은 곡숙류, 소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곡숙류는 쌀곡자에 콩숙자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럼 쌀곡자가 들어가는 게 화곡류, 콩숙자가 들어가는 게 두류. 그래서 우리가 형태만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두류는 종실 안에 수확물을 식용으로 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강낭콩, 완두 땅콩 전부 이러한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작물들이 두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용작물에는 소류로 분류되는 식용작물이 있어요. 이 소자는 여러분
감자서자입니다. 감자서자. 그래서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들을 소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 주로 괴경이나 괴근을 식용으로 하는 작물이다. 괴경은 이 경자는 줄기경자, 줄기가 덩어리가 되어서 식용으로 하는 것, 즉 감자. 그리고 이 근자는 뿌리근자, 뿌리가 덩어리가 된 것을 식용으로 하는 것. 얘는 고구마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소류는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서 주로 괴경이나 괴근을 식용으로 하는 작물인데 고구마, 감자, 토란 등이 있다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일단 식용작물은 곡숙류와 소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곡숙류는 벽과식물하고 콩과식물, 그리고 소류는 감자과식물이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식용작물 생산을 보면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세계 3대 식용작물이 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자, 세계 3대 식용작물은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밀이고 다음에 벼, 옥수수. 이 부분은 시험에 세계 3대 식용작물이 아닌 것은 하고 물은 적이 있고, 자, 3대 식용작물의 재배 면적 순으로 3대 식용작물 중 가장 많이 재배되는 순으로 나열된 것은 하고 물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식용작물은 밀, 벼, 옥수수인데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게 밀이고 다음이 벼고 다음이 옥수수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용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특용작물입니다. 특용작물은 공해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물을 가공해서 필요한 용도에 이용되는 원료를 얻기 위한 거예요. 원료. 예를 들어서 전분작물이다 그러면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를 가지고 감자 전분을 만든다든가 옥수수 전분을 만든다든가. 여러분들 마트 가서 보면 전분 많이 보이시죠? 거기서 감자 전분이니 옥수수 전분이니 고구마 전분이니 이런 전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전분을 얻기 위한 작물이 전분작물. 유료작물은 기름을 얻기 위한 거, 참깨, 들깨, 해바라기 땅콩, 콩, 아마, 모카.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 종류를 다 외우시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게 기름을 얻는 참깨나 들깨나 유채, 해바라기 땅콩 대부분 다음 쪽 유료작물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참깨, 아주까리, 땅콩 하고 사탕무 하고 출제가 된다든가.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죠,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특용작물은 작물을 가공해서 필요한 어떤 원료를 얻기 위한 작물인데 전분작물은 전분을 얻기 위한 거, 유료작물은 기름을 얻기 위한 거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섬유작물은 실을 얻기 위한 거,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실을 얻기 위한 거, 목화실, 삼, 모시풀, 아마, 왕골, 수세미, 당나무, 고리버들,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물도 많은데 저한테도 많이 생소한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있다. 자, 당뇨작물은 설탕을 얻기 위한 거,
사탕무나 사탕수수. 자, 양료작물은 약용작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약초를 양료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충국이나 박하나 혹 같은 것들. 자, 기호작물은 어떤 인간의 기호에 의해서 많이 충당되는 뭐 차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이런 작물들. 그리고 향료작물은 향신료를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박하라든가 계피, 장미, 라일락 같은 들이 있고, 향신작물은 향신료를 만들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 음식에 곁들여 먹는 향신료 있죠? 겨자라든가 고추냉이. 염료작물은 염색 재료를 엮기 위한 거. 홍화나 치자나 쪽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수액작물은 고무나무나 온나무 등이 있다, 뭐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특용작물은 공해작물인데, 쉽게 말해서 원료작물이 특용작물이 된다. 그 작물 자체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 필요한 그것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얘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료가 되는 작물. 그래서 일단 구분은 벽과작물이니 콩과작물이니 기타로 구분하는데, 벽과작물은 뭐 옥수수, 호밀, 오초도그레스, 티머스, 라이그레스. 콩과는 화이트 클로바라든가 레드 클로바 같은 것들이 있고, 기타는 근체류, 순무나 비트, 돼지감자, 해바라기 같은 것들이 있다.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아랫부분에 나오네요. 사료작물을 용도에 의해서 분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해작물이냐, 건초작물이냐, 사일리지 작물이냐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청해작물이라는 건 사료작물 중에서 일찍 풋배기를 하는 겁니다. 일찍 풋배기를 해서 생초를 그대로 사료에 이용하는 작물이 청해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초작물은 풀을 베어서 말려서 건초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작물을 건초작물이라고 하고, 사일리지 작물이라는 건 생초를 발효시켜서 사일리지 제조에 적합한 작물이다.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사료작물 중에서 일찍 풋배기하여 생초로 이용하는 작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그런 지문들이 가끔 나오니까, 일단 청해작물이 어떤 의미고 건초작물이 어떤 의미고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녹비작물이라는 건, 얘는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녹비작물, 사료작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료작물은 가축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녹비작물은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종류는 하본과, 콩과, 기타가 있다 정도. 하본과는 옥수수, 호밀, 수수, 콩과는 자운형, 알파파, 헤어리비치 같은 거, 유채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도 녹비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온해작물은 인간이
뭡니까? 장식용이나 취미용으로 기르거나 또는 고소득을 위해서 많이 기르는 작물, 그게 원예작물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채소, 과일, 화초 등과 같이 필요한 작물을 기르거나 장식용으로 재배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채소작물, 과수작물, 화훼작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채소작물은 과채류는 과실을 이용하는 채소, 근채류는 뿌리를 이용하는 채소, 조미채소류는 양념류를 만들기 위한 채소, 엽경채류는 잎이나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 등이 원예작물의 채소작물로 구분이 되고요. 과수작물은 인과류냐, 핵가루냐, 갑가루냐, 장가루냐, 준인가루냐, 얘는 시 또는 시방의 형태로 분류하는데, 핵가루 같은 경우는 큰 시방이 하나가 있는 걸 핵가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다음 과수원의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훼작물은 인간의 취미를 위해서 기르는 작물들이 대부분인데, 다육식물, 난가식물, 하목류로 분류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원예작물까지를 작물의 분류에 의한 작물의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분류한다 하고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작물의 생태학적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작물의 생태학적 분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작물의 생태학적 분류라는 것은 온도 적응, 그리고 이 작물이 몇 년을 사느냐,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 작물이 여름 작물이냐 겨울 작물이냐, 즉 생육 계절에 따른 분류, 다음에 작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재배 이용면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온도 적응성에 대한 분류는 저온에 잘 적응하는 작물을 저온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온에 잘 적응하는 작물을 고온작물, 열대지방에 잘 자라는 작물이 열대작물, 그리고 북반부에서 많이 키우는 한지역 목초, 그리고 남반부에서 많이 키우는 난지역 목초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저온작물이라는 건 저온에서 적응과 생육이 양호한 작물, 즉 맹류나 감자가 대표적인데, 맹류는 보통 추파맹류를 이야기하는 것. 추파맹류라는 건 가을에 파종하는 맹류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벼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리나 밀 같은 이런 가을 작물을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고 다시 벼를 심고 하는 이모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고온작물이라는 건 고온에서 적응과 생육이 양호한 작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벼나 콩, 옥수수, 담배. 자, 대부분 어떤 작물이에요? 봄에 파종, 즉 춘파작물이 고온작물에 많이 해당돼요. 자, 열대작물은 열대에서 적응과 생육이 양호한 작물, 고무나무나 망고, 카사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좋은 작물은 대부분 추파작물이다. 그리고 고온 작물은 대부분 춘파작물이다 하는 것만 구분해 있어도 우리가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지역 목초가 나오는데 얘는 서늘한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하고 여름철 고온기에는 말라 죽는 하고현상, 여름에 말라 죽는 현상을 보이는 목초. 그래서 얘는 티머시나 엘펄파 등이 있는데 하고현상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어떤 게 하고현상인지. 내한성이 강해서 올동하는 북방향 목초가 여름철에 생장이 정지되거나 또는 심하면 누렇게 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여름 목초 생산량이 몹시 감소하는 현상을 하고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정답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하고현상이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내한성이 강해서 올동하는 단연생 북방향 목초가 여름철에 생장이 쇠퇴하거나 정지하고 심하면 황화고사하여 여름에 목초 생산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현상을 하고현상이라고 그런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난지역 목초는 남방향 목초예요. 따뜻한 지방에서 생육이 양호하고 추위에 약한 목초. 그래서 버뮤다 그래스라든가 수단 그래스, 그리고 델리스 그래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지역 목초와 한지역 목초를 혼파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물의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1년생, 2년생, 단연생이 있는데 1년생은 봄에 파종해서 그 해 안에 작물을 수확하는 것들, 벼나 콩이나 옥수수 등이 1년생 작물이고, 월년생은 해를 넘겨서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초여름에 성수받은 작물, 가을보리라든가 가을밀, 우리가 추파보리, 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작물들. 자, 2년생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성숙하는 작물, 즉 2년 동안 사는 작물. 자, 그리고 단연생 작물은 생존 연한과 경제적 이용 연한이 굉장히 여러 해에 걸쳐서 자라는 작물들. 일단 영년 목초류가 여기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작물의 종류보다 1년생 작물이 뭘 의미하고 2년생 작물이 뭘 의미하고 월년생 작물이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육 계절에 따른 분류입니다. 얘는 여름 작물이냐 겨울 작물이냐. 여름 작물은 춘파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주로 생육하는 1년생 작물을 말하고, 겨울 작물은 가을에 파종, 즉 추파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에 파종해서 봄을 중심으로 생육하는 월년생 작물. 겨울 작물은 파종한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생육형에 따른 분류인데요. 생육형이라는 것은 작물이 어떤 형태로 자라느냐 하는 거. 자, 먼저 주형 작물. 이 주형 작물은 기둥두자를 쓰는 주형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게 자라는 작물들, 대부분의 작물이 주형 작물이 되겠죠.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해서 자라는 작물, 벼나 맹류 등. 그리고 포복형 작물은 고구마와 같이 줄기가 땅을 기어서 덮고 있는 작물.
자, 여러분도 고구마 밭에 보면 전부 고구마가 이렇게 땅 속에 포복형으로 뿌리를 묶고 있죠. 얘가 포복형 작물, 직립형 작물이라는 건 줄기가 균일하고 곱게 자라는 목초, 포복형 목초는 땅을 기는 목초를 말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주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적응성에 대한 분류. 일단 적응성에 대한 분류라는 건 이 작물이 산성 토양에 강하냐 또는 염기성 토양에 강하냐 하는 것들을 구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내산성이라는 거, 이 내자는 견딜 내자. 그래서 산성 토양에 견디는 게 상당히 강한 작물. 그래서 극광부터 극약으로 구분해 놨는데, 그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강한 것이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변화, 밭뼈, 귀리, 토란, 기장, 땅콩, 감자 이런 것들은 산성에 굉장히 강하고, 산성에 약한 것들, 이런 작물들이 열펄퍼, 자운형, 콩, 팥, 양파, 부추, 이런 작물들은 내산성에 약하다.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했을 땐 산성에 강한 작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산성에 가장 약한 작물이 어떤 것인지 정도만 정리를 해둬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내염성이라는 것. 내염성이란 염기성 토양에 가장 강한 것. 그래서 염기성 토양에 가장 강한 게 사탕무는 지문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가장 약한 것은 복숭아가 가장 약하다 하는 정도. 이걸 여러분들 공부할 양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운다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내연성에 강한 것들은 사탕무, 유채, 양배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은 복숭아나 사과, 감자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내건성, 내습성, 내풍성 하고 표현을 해놨는데, 내건성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디는 작물, 수수. 내습성은 습한 환경에서, 습도가 많은 곳에서 잘 견디는 거, 밭뼈. 그리고 내풍성은 바람에 많이 강한 작물, 고구마. 자, 한번 보시게요. 내건성, 수수는 내건성에 가장 강한 작물로 시험 지문에 몇 번 출제가 됐던 거고, 내습성이란 습도에 강한 거, 우리가 벼를 어디에서 키워요? 전부 담수된 토양에서 벼를 기르기 때문에 밭뼈는 내습성에 가장 강하다. 내풍성에 강한 것, 포복형 작물들. 형태가 땅에 뉘어있는 작물들이 바람에 강하다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습성에 강한 작물은 밭뼈라든가 또는 토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습성에 강한 작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재배 이용면에 의한 분류는 먼저 착부체계에 의한 분류. 착부체계가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 계획을 착부체계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동반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작작물이에요. 혼작.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두 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방법이 동반작물. 그리고 대파작물이라는 건 주작물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그 주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작물을 대신해서 재배하는 작물, 이게 대파작물. 자, 구황작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 때도 배웠겠지만 기후가 좋지 않은 흉년이 들어도 비교적 안전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어서 식량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등이 대표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중경작물이라는 건 중경은 뭐냐면 사이를 반드시 긁어주어야 되는 거.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바깔 경자를 써가지고 생육기간 중에 반드시 사이가리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작물을 중경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물은 중경을 통해서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물을 중경작물이라고 하는데, 옥수수나 수수 등이 대표적인 걸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중경작물은 작물의 생육기간 중에 반드시 사이가리 가운데를 많이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이가리를 해주게 되면 잡초, 씨가 제거되고 그리고 토양이 부드럽게 되어서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휴한작물이란 어떤 작물을 휴한하는 대신, 즉 쉬는 대신에 다른 작물 재배를 통해서 기력을 유지되게끔 하는 작물들. 그래서 보통 콩과작물이나 클로버 등은 뿌리가 질소를 고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휴한작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작물, 뒷작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앞작물을 전작물, 뒷작물을 후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간적이라는 건 사이짓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사이짓기 하는 작물인데, 일단 먼저 심는 게 앞작물, 전작물, 뒤에 심는 게 후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다음에 주작물과 부작물이 있는데, 얘는 한 포장이라 그러면 한 농지를 말하겠지. 한 포장에 두 작물을 동시에 재배할 때 경제적 비중에 따라서 주가 되는 작물이 주작물이고, 그리고 부속적인 작물이 부작물인데, 얘도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다음에 흡비작물이란 말이 있어. 흡비작물은 토양에 흡비력은 비료를 잘 포착하게 하는 작물. 이걸 흡비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토양에 집적된 과잉 양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비력이 강한 작물이나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해서 흡수 이용하는 효과를 가진 작물인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작물들은 동반작물의 의미, 그리고 구황작물의 의미, 중경작물의 의미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에요.
자, 식물학적 분류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까지 언급됐던 것들은 장미과, 백합과, 다음에 화봉과, 그리고 저기 밑에 내려가면 가지과, 그다음에 미나리과까지 이 정도가 시험에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다음 식물학적 분류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또는 분류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이 양을 다 외우는 건 상당히 좀 어렵겠죠. 일단 장미과는 어떤 작물들이냐? 사과, 배, 모가, 딸기, 복숭아, 살구. 복숭아가 오자가 나왔네요.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앵두, 나무딸기, 복분자, 체리, 아몬드, 매화, 벚나무, 장미, 찔레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특히 객관식 시험 공부할 때는 가지수가 적은 것을 먼저 외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장미과가 아닌 거, 백합과가 아닌 거, 화봉과가 아닌 거, 가지과가 아닌 거, 미나리과가 아닌 것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장미과, 백합과, 벽과, 가지과, 가지과는 감자, 가지, 토마토, 고추, 담배 대부분 어떤 거예요? 대부분 과실 형태로 나무에 달리는 그런 작물들. 자, 벽과는 화봉과, 즉 벼나, 맹류나 잡곡, 쌀곡자, 즉 미곡 형태로 많이 달리는 게 벽과다. 그리고 백합과는 백합, 파, 양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백합과다. 이걸 여러분들은 다 외우라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시니까 미나리과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근, 고수, 파슬리, 샐러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이 그렇게 깊이 있게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1, 2과목 그러니까 지금 1차 시험이 원예재배학 현재까지는 이 세 과목을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법, 재보험법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문도 적고 그래서 상법과 재보험법에서 대부분 80에서 90점 정도 고득점 전략을 사용하시고 원예재배학에서는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정도만 공부한다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많은 작물 이름을 다 어떻게 해요?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60에서 8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에 온해 작물에 대한 분류입니다. 온해 작물은 채소나 또는 과일 또는 화곡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채소는 이용 부위에 따라서 얘가 과채류냐 엽경채류냐 또는 근채류냐 하고 분류를 합니다. 즉 이용 부위가
열매를 이용하는 채소는 과채류, 엽경채류는 잎이나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는 엽경채류, 근채류는 뿌리를 이용하는 채소가 근채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예작물 분류에서 근채류가 아닌 거, 엽경채류가 아닌 거 가끔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엽경채류가 과채류 중에서 이용 방법에 따른 분류, 완숙과 미숙이란 말이 나오는데, 완숙은 완전히 익혀서 완전히 성숙했을 때 이용하는 과채류, 미숙은 완전히 익기 전에 그 열매를 이용하는 과채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완숙에 이용하는 과채류는 수박, 토마토, 참외, 멜론, 딸기, 붉은 고추, 완숙, 호박이 여기에 해당되고, 미숙, 완전히 익지 않은 거, 애호박, 자, 풋고추, 오이, 가지, 완두, 강낭콩, 오이나 가지 같은 경우는 완숙이 되면 저장성이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완숙에 이용하는 과채류, 미숙에 이용하는 과채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다음으로 과일 형태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 두과, 얘는 콩두자입니다. 콩과에 속하는 것은 완두, 강낭콩, 잠두, 잠두는 누에잠자를 써서 누에콩을 잠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두, 이런 것들이 두과고, 박과는 둥근 호박같이 둥근 것들이 나무에 열리는 것들, 그래서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참외, 수박, 멜론, 여러분들이 이건 특별히 신경 써서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박과는 대부분 참외나 수박같이 식물에 달리는 것들. 자, 가지과는 토마토, 가지, 고추를 가지과로 분류하는데, 시험에서 가지과하고 박과를 많이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지과 식물에 속하지 않은 것은 토마토, 가지, 고추, 수박한다든가 또는 오이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가끔 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지과는 토마토, 가지, 고추가 대표적이다. 자, 기타는 옥수수, 딸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다음에 엽경채류인데, 엽경채류는 잎줄기 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잎이나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엽채류, 화채류, 경채류, 인경채류라고 구분을 하는데, 일단 엽채류는 잎채소예요. 그 식물의 채소에 잎을 이용하는 거, 배추나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전부 식물의 이파리를 먹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하채류는 꽃을 먹는 거, 꽃. 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경우, 브로콜리는 우리가 먹는 그 브로콜리 자체가 꽃이에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경우에 얘들은 우리가 꽃을 먹는 채소다. 자, 경채류는 줄기 채소입니다. 줄기를 먹는 거,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죽순이라든가 땅두릅, 이것들은 우리가 줄기를 먹는 거. 인경채류는 비닐줄기. 인경채류에 대해서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경채류, 인자는 비닐인자, 경자는 줄기경자. 그래서 비닐줄기 채소라고 그러는데, 마늘, 파, 양파, 쪽파, 부추가 대표적인 인경채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경채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근채류입니다. 근채류는 뿌리 근자, 뿌리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 그리고 뿌리를 식용으로 하는데 다시 집근류,
괴경류 또는 근경류하고 구분을 합니다. 직근류는 뿌리가 깊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무나, 당근, 우엉 등이 있고, 괴근류는 덩이 뿌리 채소, 대표적인 게 고구마, 괴경류는 덩이 줄기가 뭉쳐서 되는 감자나 토란 같은 경우, 근경류는 뿌리줄기, 연근생각인데 시험에서는 괴근류의 대표적인 고구마와 괴경류의 대표적인 감자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고구마는 뿌리가 덩어리가 돼서 먹는 식품이 되는 거고, 감자는 줄기가 덩어리가 돼서 먹게 되는 그런 식물이다 하는 정도. 그래서 괴근은 고구마, 괴경은 감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온도 적응성에 대한 분류인데요. 얘는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채소가 양생채소, 즉 호강성 채소,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잘 자라는 거. 호음성 채소는 음생채소, 조금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것들, 20도 전후. 그래서 호강성 채소는 가지, 토마토, 고추, 수박, 참외, 오이, 멜론, 고구마, 토란, 생강, 주로 가을 작물, 즉 여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이 높은 온도에서 잘 크겠죠. 자, 두 번째 호음성은 배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파, 마늘, 상추, 무, 당근, 감자, 완두, 딸기 등. 오자가 조금 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자, 호음성은 음생채소. 자, 그래서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상추가 호음성 채소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뒷부분에 가면 화합분화란 말이 나오는데, 얘가 고온에서 화합분화가 되느냐, 저온에서 화합분화가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시험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상추는 음생채소임에도 불구하고 화합분화는 고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일단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추는 호음성 채소예요. 하지만 화합분화는 고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는 그대로 저온에서 화합분화가 되기 때문에 호음성 식물, 음생채소, 배추는 저온에서 화합분화가 되는 대신 상추는 고온에서 화합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어서 저항성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산성에 강한 작물을 내산성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조한 환경에 잘 자라는 것을 내건성 작물이라고 하고, 다음에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것 내습성, 내한성은 추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것, 그리고 내열성은 굉장히 열이 많아도 잘 견디는 작물. 그래서 얘도 저항성에 따른 분류로 종류가 다른 하나는 하고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내산성은 산성에 잘 적응하는 그런 작물들, 감자, 귀리, 호밀. 그리고 내건성,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디는 거, 조, 수수, 기장, 메밀. 내습성,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 벼, 골풀, 미나리 같은 것들. 자, 내한성, 추위에 잘 견디는 것들, 호밀, 보리, 밀. 그리고 내열성은 열이 높아도 잘 견디는 시금치, 무, 배추,
양배추,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저항성에 따른 분류는 각각 저항성에 따른 분류 중 종류가 다르나는 하고 시험에 출제가 가끔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새싹 채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무나, 치커리 또는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새싹 채소 해가지고 이렇게 묶음해서 많이 파시죠? 많이 보셨죠? 이런 어린 줄기 채소를 새싹 채소라고 하는데 일단 특징은 재배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새싹이 올라오면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채소, 그리고 무공해 재배가 가능하다. 무공해 재배는 저희들이 시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무토 재배라고도 이야기를 해.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재배, 그래서 양액 재배다 하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우스에서 어떤 재배시설을 갖추어서 토양 없이 키우는 그런 재배가 가능하고요. 이식이나 정식 과정이 필요 없다. 왜? 바로 양액에 담궈서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싹 채소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해 재배가 가능하고 이식이나 정식 등의 과정이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조미채소는 음식의 맛을 내는 채소,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이런 것들이 조미채소인데 이 부분도 다음 중 조미채소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온해작물 중에서 과수작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해작물의 분류, 과수편입니다. 자, 과수는 꽃의 발육 부위에 따라서 이 꽃이 어디에서 발육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열매, 즉 진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헛열매, 유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과는 씨방이 발육해서 열매가 되는 씨방이 발육해서 열매가 되는 형태의 그런 과수들,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쌀구팜 애들이 있고, 유과는 헛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씨방과 꽃받침이 발육을 해서 열매가 되는 그런 형태들. 그래서 사과, 배, 비파, 무화과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꽃의 발육 부위에 따라서는 진과와 유과로 구분한다 하는 것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과실 구조에 따른 분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과류, 준인과류, 장과류, 핵과류, 곽과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게 핵과류 부분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인과류라는 것은 꽃바퀴, 즉 꽃받침이 과육이 되고 씨방이 과심이 되는 것. 대표적인 인과류는 사과, 배 이것들, 즉 여러분들 과일 보면 씨가 굉장히 작은 그런 형태의 과실들이 대부분 인과류에 속한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준인과류는 인과류와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이나 귤
얘는 시방벽이 과실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과실이고, 자, 장가류는 시방 전체가 과실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즙이 풍부하고 상당히 맛있는 그런 과일들. 그래서 다육과의 형태를 띠는데요. 포도, 딸기, 키위, 무화과, 블루베리, 복분자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 자, 핵과류는 과일 중에서 큰 씨앗이 가운데 하나만 있는 과일들. 그래서 최근 시험에 핵과류로 볼 수 없는 거, 뭐 이런 식의 묻는 시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핵과류는 여러분들 그렇게 깊게 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단단한 핵이 씨를 보호하고 있는 거, 복숭아라든가 자두라든가 살구라든가 앵두도 씨가 가운데 하나 있죠. 체리, 매실, 이와 같은 것들이 핵과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과류 하나만 형태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다른 어떤 과실 구조하고는 좀 구별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각과류는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시방벽이 굉장히 단단한 것들, 그래서 밤이나 호두 같은 경우 얘들을 각과류로 구분을 한다. 자, 다음에 나무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나무가 크게 자라느냐 아니면 크게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냐에 따라서 교목성이다, 간목성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목성은, 이 교자는 높을 교자를 써서 키가 큰 나무를 교목성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지가 곱게 올라가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 보통 교목성 나무는 나무의 키가 5m 이상 자라는 나무를 우리가 교목성 과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목성 과수 중에서도 뭐 상록과수, 낙엽과수가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쪽에 상록과수냐 낙엽과수냐는 참고로 봐주시고, 교목성 과수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높을 교자의 나무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목성 과수는 키가 크지 않은 나무, 지금 저희 교재에는 대개 2m 이내로 자라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교재의 분류를 보면 5m 이내의 가수는 전부 관목성 가수로 분류를 해.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교목은 키가 크고 높게 자라는 가수를 말하고, 관목은 지표면으로부터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져 나와서 키가 작게 자라는 나무가 간목이다. 그래서 교목과 간목. 그 다음에 덩굴성 과수라는 것은 나무가 다른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의 과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라든가 키위나무들, 얘들은 덩굴성 과수로 분류를 합니다. 자, 식물의 분류 중에서 목본성 식물이니 초본성 식물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목본성 식물은 목질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나무다. 초본성 식물은 목질부가 그다지 많이 발달되지 않는 나무다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목의 뜻이 뭐고 관목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키가 작은 나무는 관목이고 키가 큰 나무는 교목이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기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 나무가 온대지방에서 자라는지 또는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는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지 하는 걸로 구분하는 건데, 일단 기후에 따라서는 온대가수, 아열대가수, 열대가수로 구분하고, 온대가수는 대부분 낙엽가수가 대부분이고, 아열대가수는 상록가수, 열대가수는 주로
적도나 저위도, 위도가 낮은 부분에서, 그리고 고온기후에서 생육하는 그런 과수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훼를 이야기할 때 화훼는 대부분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들을 말해요. 그래서 화훼는 관상용 식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화훼의 형태에 따라서 얘가 나무 형태로 생겼느냐, 나무 형태가 아닌 어떤 화초 형태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목본류 화훼, 초본류 화훼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목본류는 철쭉, 동백, 고무나무, 얘들은 전부 대가 있고 대에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이파리가 달리는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죠. 자, 초본류는 이 대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국화나 코스모스나 난초나 달리아 이런 종류들의 화훼가 초본류 화훼로 구분됩니다. 자, 화훼작물 중에서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내가 한 해살이냐, 두 해살이냐, 열해살이냐, 열해살이는 숙군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숙군초. 자, 그래서 한 해살이는 춘파 1년초와 추파 1년초로 또 구분을 합니다. 자, 가끔 춘파 1년초와 추파 1년초는 여러분들한테 구분하라고 시험에서 묻고 있는데, 일단 춘파 1년초는 말 그대로 봄에 파종해서 1년만 사는 나무들, 추파 1년초는 가을에 파종해서 1년을 사는 나무. 그래서 춘파 1년초는 봄에 파종하여 여름 또는 가을에 개화하는 그러한 식물. 그래서 보통 춘파 식물은 따뜻한 기온을 좋아합니다. 온기를 선호하고 냉기에 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춘파 1년초는 나팔꽃, 봉소나 사루비아, 맨드라미 또는 해바라기 등이 여기에 속하고, 추파 1년초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개화하는 그런 화초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에 파종을 하다 보니까 온기보다는 냉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나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펜지, 데이지, 안개꽃 같은 것들이 있다. 과거 시험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서 춘파 1년초와 추파 1년초를 섞어서 많이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일단 구분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두해살입니다. 두해살이. 얘는 추파 1년초의 생육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두해살이는 추파 1년초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꽃을 보고 그대로 끝나는 거. 두해살이는 이와 같은 추파 1년초가 어떤 생육기간이 조금 더 연장돼서 2년을 사는 거. 주로 접시꽃이나 석죽 같은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데 별로 그렇게 비중은 없는 부분. 자, 여러 해살이는 숙군초. 그래서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것을 내한성초,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걸 비내한성, 그리고 중간 정도에서 자라는 걸 반내한성초라고 그러는데,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한 해살이 화초 중에서 춘파 1년초와 추파 1년초를 구분하는 것들이 우선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구근. 둥근 뿌리의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부위가 발달을 해서
동그랗게 뭉쳐졌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인경, 구경, 괴경, 근경, 괴근하고 구분을 하는데, 일단 인경은 비닐줄기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작고 잎이 비대한 인편이 모여서 구를 형성하는 작물, 튤립이나 백합, 수소나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보면 인경식물과 구경식물을 서로 섞어놓고 다음종 인경식물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종 식물의 분류상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경은 비닐줄기가 발달해서 구를 형성한 거다. 자, 구경은 지하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속 줄기가 발달해서 비대해서 저장기관이 된 형태. 자, 식물의 땅속 줄기가 작고 둥글게 비대해서 저장기관이 된 형태의 작물로서 글라디올러스, 포라지아, 서클라멘, 크로커스 등이 있다. 시험은 구경보다는 인경에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다음에 괴경은 덩이줄기입니다. 줄기의 밑부분, 줄기의 아래 부분이 발달해서 양분의 저장기관이 된 작물. 그리고 긍정은 뿌리줄기. 그래서 지하줄기로 땅속에서 주로 수평 방향으로 자라는 줄기가 저장기관이 된 작물이다. 자, 괴근은 덩이뿌리. 뿌리가 비대해서 저장기관이 된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인경식물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작물이 어떤 환경에서 재배가 되느냐 하는 환경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물은 토양이 없으면 재배가 불가능하죠. 물론 요즘은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무토 재배 기술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설에서 토양이 없이 양액만 가지고 재배하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만 가지고 재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토 재배를 양액 재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양이 없이 작물을 재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토양이 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토양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토양이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고 그 토양으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겠죠. 자, 수분과 산소, 다음에 무기양분 NPK라고 되어 있는데, N은 질소, P는 인, 그리고 K는 칼륨 등의 어떤 영양분의 공급 기능을 토양이 한다. 자, 그리고 토양이 있음으로써 작물의 온도 조절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온도 조절 기능도 토양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에 토양 미생물의 활동 공간 제공 기능. 자, 토양이 있음으로써 토양 안에 미생물이 있어서 이 미생물이 유기질을 분해해서 작물에 필요한 어떠한 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급속한 환경 변화에 식물이 저항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작물 재배에 있어서 토양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는 식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일단 작물 재배에 있어서 토양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양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작물의 이상적인
토양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자, 토양은요, 액상과 기상과 고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단의 토양으로 봤을 때 토양의 단립구조들이 이렇게 고체를 형성한 토양이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 비어있는 이게 비어있는 걸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극이 물과 다음에 공기로 채워져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고상, 즉 이러한 고체가 50%, 그리고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 정도일 때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약 20에서 30%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체가 50%, 그리고 액체와 기체가 각각 2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토양의 구조다. 자, 다음에 공극에 대한 설명인데요. 얘는 토양 입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얘를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 간 공간으로 액상 및 기상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토양 구성에서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체로 채워진 부분 약 50%가 되고, 이 공극들은 뭐로 채워진다고? 자, 액체와 기체로 채워지는데 저 공극은 약 50%를 차지하게 된다. 자, 다음에 토양의 입경 구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토양의 입경이라는 것은 토양을 구성하는 알갱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갈이니 모래니 미사니 또는 점토니 하고 분류하는 것들은 토양을 구성하는 알갱이의 크기, 자갈은 알갱이가 크겠지, 모래는 그거보다 좀 적을 거고, 미사는 더 적을 거고, 점토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알갱이로 뭉쳐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토양의 입경 구분은 교재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하는 세 가지가 모래, 미사, 점토로 구분하는데, 모래는 알갱이의 크기가 0.02mm에서 2mm 정도, 미사는 0.002mm에서 0.02mm 정도, 점토는 0.002mm 이하다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는 교재들마다 전부 이 구분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 숫자에 치중하기보다는 모래의 특성, 미사의 특성, 그리고 점토의 특성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래는 통기성이 매우 좋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극 간에, 토양 알갱이 간에 이 공극이 크다는 이야기겠지. 이 공극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 알갱이가 크게 되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공극들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통기성, 굉장히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공극이 크기 때문에 배수성도 좋아요. 물이 굉장히 잘 빠지겠죠. 자, 물이 잘 빠진다는 이야기는 보수력이 낮다는 이야기. 보수력은 토양이 물을 저장하는 힘을 말해요. 근데 배수성이 매우 좋아서 물이 계속 빠져버리니까 보수력은
당연히 낮겠죠. 마찬가지 양분 보유력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 공국이 크기 때문에 토양의 온도 변화, 온도 변동, 즉 변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온도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거, 변온이 심하다. 그래서 모래는 그렇게 이상적인 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은 아니다. 자, 다음으로 미사는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사의 토양 입단의 크기가 0.002mm에서 0.02mm 정도를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미사는 보수력은 모래와 점토의 중간,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자, 통기성 마찬가지 모래보다 낮고 점토보다 높다. 점토는 알갱이가 적어서 매우 이렇게 단단히 뭉쳐져 있는 토양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점토는 여러분들 진흙이라고 표현하면 빨리 이해가 될까? 자, 진흙같이 뭉쳐져 있는 토양은 물이 잘 흐르지도 않고 공기가 통하지도 않겠죠. 자, 통기성은 모래보다는 낮고 점토보다는 높다.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는 중간이다. 그래서 미사는 일정 수준까지 양분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토양 침식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작물 재배에는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미사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점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토는 토양 알갱이 크기가 0.002mm 이하예요. 0.002mm 이하. 그럼 알갱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 이렇게 알갱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공극도 굉장히 작겠죠. 공극도 적어. 그래서 보수력은 굉장히 좋아요.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보수력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통하지 않겠지. 그래서 통기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양분 보유력은 높습니다. 양분 보유력은 높지만 수분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양분이 작물로 전달이 되지 않아. 그래서 점토는 양분 이동성이 낮아서 물 빠짐이 나쁘다. 그래서 점토는 잘 뭉치고 딱딱해지는 위험이 있다. 경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점토도 작물 재배에는 좋은 땅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래나 미사나 점토의 입자의 크기를 기억하시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고, 모래의 토질의 특징, 미사의 특징, 점토의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모래 토양이나 점토는 작물 재배에 적당하지 않는 토양이다. 그리고 미사가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토양이다 하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지력 향상 요소를 했는데, 지력이 뭐냐? 지력은 땅의 힘입니다. 땅의 힘. 작물이 잘 자라려면 지금도 농촌에 가면 어른들이 땅 힘이 좋아야지 작물이 잘 자란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지력을 어떻게 해서 좋게 만들 것인지 하는 지력 향상 요소인데,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 다음 중 지력 향상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는 것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일단 지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입단화가 돼야 된다. 이 토지 입단화라는 것은 토양에는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 구성 요소들이 잘 뭉쳐서 구조화를 이루어지는 입단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입단화된 토양일수록 땅 힘이 좋아진다 하는 거. 자, 토성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에 따라서 이 토양이 모래토양이냐 또는 양토냐 또는 점토냐 하고 구분을 하는데, 작물 재배에는 양토가 가장 좋다. 그래서 양토도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양토는 사양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토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토양은 식양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토성은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지력을 갖는 토성은 양토인데, 양토의 범위는 사양토부터 식양토까지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되죠. 토양에 따른 점토 함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양은 사토, 양토, 식토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토양에 점토가 어느 정도나 섞여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토, 양토, 식토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토라는 것은 거의 모래토양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의 점토가 10% 미만이면 거의 모래가 많다는 이야기. 자, 양토는 모래 비율이 낮고 모래나 미사나 점토가 균형 있게 섞여 있는 것을 양토라고 하고, 식토는 점토가 40% 이상인 거. 그렇다면 작물 생육에는 그다지 유용한 땅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토와 양토 사이를 사양토, 양토와 식토 사이를 식양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토보다는 점토 비율이 더 높은 토양이 사양토, 그리고 식토보다는 점토 비율이 더 낮은 토양이 식양토인데, 작물 재배에 적당한 토양의 범위는 사양토부터 식양토까지, 즉 사양토, 양토, 식양토가 작물 재배에 가장 알맞는 토양이다. 자, 그리고 지력 향상을 위한 토청은 착토가 깊고 양분의 함량이 많고 심토까지, 깊은 땅까지 투수나 통기가 양호해야 된다. 즉 깊은 곳까지 물이 잘 빠지고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 이래야지 토양의 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양 반응은 중성에서 약산성, pH로 표현을 하는데 다음에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토양이 잘 자랄 수 있는 건 중성 토양에서
약산성까지가 토양이 가장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갖는 토양이에요. 자, 무기온소는 필수온소를 포함한 무기온소가 풍부하고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기물은 토양 중에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유기물 분해를 위해서 어떤 미생물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작물에 필요한 양분이라든가 부식질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기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토양의 분해 능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지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는 거. 아무튼 유기물의 함량은 많을수록 좋은데 토양의 분해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력에 해가 된다 하는 이야기. 자, 토양 수분은 부족하면 한해, 과하면 습해나 수해가 나타난다. 토양의 물이 너무 부족하면 가뭄 피해가 올 것이고, 가뭄 피해. 자, 이 한해라는 것은 토양 표면에 수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재해들이에요. 그 물이 너무 없으면 한해가 오는 거고, 너무 과습하게 되면 습해나 수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토양 수분은 적당해야지 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 자, 다음에 토양 공기인데요.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뿌리의 생장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공기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지력 향상이 된다. 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어떤 유용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으면 좋은데 거기에 병충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은 적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이 작고 그 유해물질이 있더라도 유해물질을 잘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이어야지 토양의 어떤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토양의 지력 향상 요소에 대해서 많이 시험에 묻는데 지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이 입단화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토성은 사양토에서 식양토가 적당하다. 그리고 토양은 중성에서 약산성 토양일 때 가장 좋다. 자, 이것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토양의 입단 구조입니다. 토양의 입단 구조. 자, 여기서 입단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얘는 모래나 미사나 점토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흙덩어리예요. 조그만 작은 토양 덩어리를 입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단 구조라는 건 이런 입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토양을 이루는 게 입단 구조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입단 구조라는 건 다양한 토양 입자와 물질이 구조화를 이룬 상태로 재배에 이상적인 토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단 구조가 형성되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일단 입단 구조가 형성되면 대공극과 소공극이 균형 있게 발달합니다. 공극이 큰 게 대공극, 적은 게 소공극. 너무 크게 되면 얘를 또 비모강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입단 구조가 형성되면 공극이 대공극과 소공극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이에 따라서 보유력은 보비력,
비료에 효력을 갖고 있는, 유지하는 힘, 이런 보유력과 통기, 통수력을 두루 갖추어 지력이 향상된다 하고 설명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소공급과 대공급. 소공급은 모강공급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공급은 비모강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강공급은 우리 여러분들 모세혈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미세한 공급을 통해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 이동되는 공급이 모강공급입니다. 비모강공급은 공급이 너무 클수록 통기나 통수성은 너무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작물에 필요한 양분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소공급과 대공급, 소공급은 모강공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공급은 비모강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까지